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최악 수준의 폭락장을 보인 아시아 증시에 이어서 뉴욕 증시도 3%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반론에도 경기 침체 공포를 쉽게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권종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촉발한 글로벌 증시 폭락 사태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뉴욕을 덮쳤습니다. 많게는 5% 넘는 급락으로 시작한 증시는 종일 마이너스를 그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 안팎으로 급락했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는 9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긴급 회의를 개최해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For 75 basis point emergency cut in the Fed funds rate with another 75 basis point cut indicated for next month at the September meeting. 연준에서 비둘기파로 꼽히는 인사는 시장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며 긴급 금리 인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기대보다 약하게 나오긴 했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Jobs numbers come in weaker than expected, but not looking yet like recession. I do think you want to be forward-looking of where the economy is headed for making the decisions. 하지만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한때 5만 달러 선이 붕괴되고 시장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팬데믹 이후 4년여 만에 최대치로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 신호가 예사롭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능한 정부가 경제 위기를 불렀다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대공황이 덮칠 거라고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결정 회의에서 0.5%포인트 빅컷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로 후퇴했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음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미국 경기 침체 공포에 유가는 내리막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0.58달러 하락한 배럴당 72.94달러의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월 초순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51달러 떨어진 배럴당 76.30달러에 마감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5일 아시아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유럽 증시 역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은 2.22% 하락한 486.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는 1.95%, 프랑스 깍크 40은 1.61% 빠졌고 영국 FTSE 지수도 2.0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폭락한 아시아 증시에 이어 일제히 3% 안팎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발표된 미국 ISM 7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4로 경기 확장세를 가리키면서 낙폭을 다소 만회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전 세계 증시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아침 YTN에 나온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리세션에 대한 경기 불황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공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2%대 하락 마감했는데 역시나 미국발 침체 우려에 좀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 한 2.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서 이것은 IMF의 추산치입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1%가 채 못 되는 성장률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세계의 많은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렸던 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유럽에서는 지수 하락률이 한 2% 정도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어제 있었던 아시아 증시의 하락률이 보통 한 10% 정도가 좀 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적은데 그 이유는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기술주의 영향이 좀 크고요. 유럽 증시는 기술주보다는 뭐 제조업 이쪽의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관심은 증시 폭락 사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인데요. 최근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동안 해외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하는 현상까지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 증시의 바닥을 확인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유환웅 기자입니다. 검은 월요일 하루 동안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1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감과 미국 기술주의 거품 논란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투매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이 당장 코스피 시장에 돌아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급락을 이끈 요인이 미국 경기 그리고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인 과정을 거치는 기간 동안 급락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엔저 현상 때 해외로 빠져나갔던 투자금이 갑작스런 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으로 회귀하는 엔캐리 청산까지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증시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겠지만 우리 증시도 간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증권사 조사에 따르면 과거 엔캐리 청산이 발생했을 때 전후로 해서 우리 코스피의 고점 대비 저점 차이가 많게는 마이너스 50.3%, 적게는 마이너스 10.6%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산 게 일단 한 20조가 넘거든요, 올해만. 근데 이제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면 자산이 일부 빠져나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의 공포감이 엄습하며 채권 등 안전자산에 돈이 쏠리며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발표될 미국의 8월 고용지표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의 향방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이른바 F4 회의를 열었습니다. F4 회의에서는 간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대표팀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무릎 부상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대표팀에 실망했다며 계속 가기 어렵다는 말을 남겨 은퇴 논란으로도 번졌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쥐고 안세영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던 부상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이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2살의 세계 정상에 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돌연 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겁니다. 2년 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친 뒤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 협회와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은 지난 5월 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후 짧게는 2주 재활 뒤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오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림픽까지 통증을 안고 뛰어야 한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한 모든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혼자서 견뎌내고 그러려고 한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어서 운 좋게도 많이 제 순간에 또 있어가지고 그래도 버틸 수 있었고 또 이겨낼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안세영의 부모님도 대표팀이라는 단체 생활 속에서 딸이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영이가 정말 충분히 케어받고 싶고 이게 혹시 뭐 팀에서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원했는데 세영이한테 만족감을 줄 수 없었고 혼자서 이제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됐었고.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에 뛰지 못하는 것은 야박한 처사라며 다음 올림픽에 대한 열망 또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 발전과 자신의 기록을 위해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
대표팀을 운영하는 협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어제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대표팀 은퇴 의사를 내비쳤던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세영은 오늘 새벽 3시쯤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협회에 대한 인터뷰는 선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이야기였다면서 은퇴로 곡해하진 말아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안세영은 자신의 발언이 자극적인 기사들로 재생산되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선수들이 보호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누군가와 전쟁을 하듯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어른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현지 관리들을 인용해 2달 전쯤 숙소 내부에 설치된 폭탄이 원격 조종으로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בכל אחד מזרועותיו. אנחנו ערוכים לכל תרחיש. 최근 이란 테헤란에서 하마스 1인자가 암살당한 이후 이란은 매일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전면전 위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착오와 실수를 반복해온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 오판과 잘못을 거듭했다며 그에 상응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اینها حق بلغارها است به وسعت و حجم خودشان که به تدریج خود را در درون این بارگاه‌ها و بلغارها دفن خواهند. 이란 외무부도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벌하는 것은 국제법상 고유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했을 리는 없다며 미국 정부의 법적, 도덕적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دست به اقدامات ماجراجویانه نمیزند فلذا بهتر هست دولت آمریکا به مسئولیت خود در این زمینه عمل بکند.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요 회의에서 억제적 수단으로서 선제 공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בכל אחד מזרועותיו. אנחנו ערוכים לכל תרחיש. אין בהגנה ואין בהתקפה. ואני חוזר ואומר לאויבינו. 공군 지하 벙커를 찾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공격으로 신속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일촉즉발 전운이 짙어지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긴급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 상황실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국은 자국민 중동 여행을 자제시키고 항공사들은 중동 노선 운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확전 위기에 처한 중동 상황에 대해 모든 당사자는 분쟁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워싱턴을 방문 중인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과 협력 문서 서명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동 상황에 대해 몇 마디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모든 당사자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분쟁 확대는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더욱더 많은 무력 충돌과 폭력,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높아진 중동 긴장 현지 분위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형주 YTN 이스라엘 리포터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곳 시간이 이제 6일 새벽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새벽 2시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날짜가 5일이었으니까 일단은 지난 건데요. 어제 하루 긴장 속에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긴장 속에 보냈고요. 어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72시간 안에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서 네. 목요일 날 여름 캠프에 갔던 아이들까지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주말에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거리에도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되레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 3일 동안 굉장히 긴장돼 있었던 분위기였다가 이제 일도 가고 이제 낮에 조금 더 되레 사람들이 많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리포터님이 지금 머무는 곳은 어딘가요? 네, 지금 저는 집에 있고요. 지금 저희는 다행히 집에 방공호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바로 대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집 안에 방공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80년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대부분 다 방공호가 집 안에 있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 차원에서 혹시 주민 대피령이나 권고사항 같은 게 내려진 것도 있습니까?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민방위 사령부의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서 대피령이나 공고사항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네. 로켓이 날아오거나 테러 공격, 그런 어떤 위협이 있을 때 경보로 바로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 전쟁 발발 후에는 국경 지역에 있는 4km 있는 주민들은 대피령이 나와 있는 상태였지만 지금 전쟁이 10개월이 지나면서 대부분 다시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스라엘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응급 상황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로켓 경보가 울리면 15초에서 45초 안에 방공호로 대피해서 10분 정도 머물다가 나오는 것이 기본인데요. 네. 지금 이란의 공격을 대비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하고 공격이 더 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지금 각자 집에 있는 방공호들 안에 물과 음식들을 3일 동안 전기와 물 없이도 지낼 수 있는 비상 물품들을 구비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유력한 날짜는 지나갔고요. 이후에 공격 가능한 날짜로 언급되고 있는 게 12일에서 13일입니다. 이때가 유대교 명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티슈베 아브라는 날인데요. 네. 이 구약이랑 이 이스라엘 역사상 안에서 항상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날로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애도하고 금식하는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항상 암울한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암울한 것을 연결해서 좀 심리적인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암울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유대교 명절을 노린 공격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전쟁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7일에 시작됐지만 이 10월 7일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초막절이라는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자 안식일이었던 시마 토라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날 새벽부터 하마스의 로켓 공격과 또 누쿠바 테러 대원들이 와서 학살을 하고 인질들을 납치해갔죠. 그리고 1973년만 하더라도 4차 중동 전쟁도 유대교 명절인 욤키푸르 기간에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명절을 겨냥해서 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되살리고 사기적인 이 기억을 재현하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 예루살렘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네, 명절 기간에 현지에서 좀 어떤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격이 취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이전에 같았으면 그렇지만 지금 네.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티시베 아부 같은 날은 금식과 애도의 날이라서 큰 행사보다는 회당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10월 7일부터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란이 공공연하게 지금 반격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시민들 그리고 군, 정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긴장 상황은 하마스 지도자 하니의 피살로 촉발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암살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예요. 현재 매체에서는 암살 배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에서는 그 현재 암살 배후를 인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모사드 요원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정부의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제 새어나오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미디어에서는 모사드 대원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기보다는 모사드 요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용한 요원들이 이런 작전을 실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런 이란의 테헤란이고 굉장히 민감한 곳이고 그런 정말 충격적인 이런 암살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에 어떠한 끈이라도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것을 아마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유력한 배우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네타냐후 총리인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큰 그림은 자신의 지지율을 위한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석도 있는데 네. 이렇게 너무나 큰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지지율 하나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면 정말로 너무나 큰 충격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 총리가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70%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네타냐후 총리가 독단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하는 입장이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이스라엘의 안보에 관해서는 굉장히 하나로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공격 때문에 그리고 이 후티 반군의 공격,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공격들까지 모두 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정말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문어의 머리인 이란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네타냐후가 이 결정한 이거는 만약에 이 네타냐후가 정말로 했다면 이건 신의 한 수다. 엄청난 이란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지금 중동 정쟁도 상관이 없다라면서 피해 보복을 천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공격 시나리오일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지난번 4월 달에 있었던 이란의 공격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으로 먼 거리, 장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네. 그나마 발사되는 순간부터 탐지해서 방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99%의 요격률을 자랑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헤즈볼라와 이 악의 축이라는 이 저항의 세력과 함께 공조해서 조율해서 로켓을 날려보낸다면 헤즈볼라는 너무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보통 이 로켓을 쏘면 저희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45초 안에 방공호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미리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로 이스라엘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헤즈볼라와 이란이 함께 공격을 해서 한꺼번에 이 이스라엘의 방어망 시스템을 과부하시키고 그리고 나서 또 더 계속 연이은 공격들을 할 때에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총 공격이 이뤄질 경우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타격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아하, 네. 특별히 1967년에 6.1 전쟁 때에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그 공격하기 바로 한 몇 분 전에 이집트와 시리아의 전투기들을 먼저 파괴하는 그런 전략을 벌써 해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로 정확한 첩보가 있다면 먼저 공격해야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갈란트 국방장관이 오늘 공군 본부에 가서 시찰을 하면서 모든 작전들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고 또 방어에서 공격으로 빠른 전환도 가능케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네. 이란의 공격에 따라서 즉각적인 대응 공격 아니면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에서 미리 선제 공격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스라엘로 지금 폭격이 시작이 될 경우 앞서서 말씀하시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5초에서 45초 안에는 방공호로 이제 대피를 하도록 지금 훈련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방공호에서는 통신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방공호들이 이제 지하에 있지 않는다면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란의 공격과 함께 이번에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통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 그랬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주민들에게는 들어가서 방공호에서 인터넷이 회복될 때까지 3일 정도까지도 정말 최악의 경우는 3일 정도까지도 방공호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에는 뭐 주민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뭐 전쟁의 소식을 좀 듣는다든지 그런 거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군요. 주파수 라디오들 이제 비상 문풀들 중에서 이제 태양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상용 라디오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전화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이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각국에서 지금 대피령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 어떤 연락을 받은 게 있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안전 공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에는 출국 권고 3단계로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상황이 변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연락처를 업데이트 해달라는 또 공지를 받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위험하니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를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교민들 모두 아무쪼록 안전하게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형주 YTN 이스라엘 리포터 연결해서 현장 상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오자 정부가 전국에 폭염 현장 관리관을 처음으로 파견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증상별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풀볕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올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69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에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분류, 관리한 이후 첫 파견입니다. 폭염이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온열 질환 종류와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위험한 건 열사병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 피부가 뜨겁고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아 주위에서 119에 곧바로 신고하고 몸을 빠르게 식혀줘야 합니다. 이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마시도록 해선 안 됩니다.
의식이 있어야 물을 꿀꺽하면서 삼키면서 기도를 안 들어가는데 의식이 없으면 또 기도로도 다 흘러들어갈 수가 있고 폐에 물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호흡 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가 더 나빠질 수가 있죠.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은 열사병과 달리 땀이 많이 나고 창백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증상이 1시간 이상 이어지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열 경련은 강도 높은 운동, 노동으로 우리 몸에 염분이나 칼륨 등이 부족해져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환자가 평소에 저염식 식이요법을 했거나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바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발이나 발목 등이 붓는 열 부종이 나타난다면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누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나 고혈압과 심장병 등 만성 질환자는 온열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두고 증상을 살펴 대처해야 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중국 북서부 내륙과 동부 연안 지역에도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폭염 속 퍼레이드를 강행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디즈니의 다람쥐 캐릭터 치벤데일이 서로를 부축한 채 행렬을 이탈합니다. 일명 딸기곰 라쏘는 중도 하차했고 더피와 친구들의 쉐리 메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연일 40도 넘는 폭염에 결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인형탈 퍼레이드를 취소했습니다. 当天早上发了橙色预警，我本来以为它38度应该会取消的，结果还是正常出了完整版的嘛。 중국 동부 저장성에선 최고 기온 43.9도를 찍어 1961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손오공의 전설이 깃든 투르판 화염산압 여의봉 온도계는 이미 6월에 80도를 넘겼습니다. 那么75摄氏度的地面是什么样的状态呢？在不到10秒钟的时间啊，这个水基本上就已经蒸发完了。 뙤약볕 아래 세워둔 공유 자전거 안장은 70도까지 달궈져 방열용 더시유계가 등장했습니다. 불티나게 팔리는 쿨 스프레이, 뜨거운 차내에 잘못 뿌렸다간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都含有丁烷、丙烷、酒精等成分，过量喷洒使用，一旦遇见明火，就会引发着火。 서민들은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에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일부 지방은 지하 방공호를 개방했습니다. 现在这个防空洞内的温度计显示的温度呢是在26摄氏度左右，就好像在这里是开启了天然的空调一样。 중국 기상당국은 오는 11일까지 40도 넘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한반도 폭염도 계속됩니다. 지금 시각 8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 어떨지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열기와 소나기입니다. 연일 열기가 쌓이면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강릉은 최장 연속 열대야 일수를 경신하고 있고 서울도 16일째 긴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식지 못한 열기는 고스란히 낮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폭염 속에 강한 소나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는 시간당 102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져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기습적이고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우산 꼭 챙겨 나오시고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서울은 기온이 얼마나 오를까요? 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은 낮 동안에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정오에는 32도, 오후 2시에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도 기온은 거의 떨어지지 못하겠고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려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현재 경기도 수원을 비롯한 중부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영남 내륙의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특히 영서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다음 주 후반까지도 찜통더위와 열대야는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내륙 지방은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였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전으로 300여 세대 주민들이 온몸으로 열대야를 견디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양평에선 주차된 차량 11대가 한꺼번에 침수되는 아찔한 일도 있었습니다. 간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불빛 한 점 안 보이는 아파트. 주민들은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땀을 말립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만수동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빚어져 1900세대 가운데 3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 저기 나가는 거죠. 얼굴 나와 있잖아요. 덥죠. 답답한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여기 물 하나 사고 저기 들어갈까. 일부는 푹푹 찌는 열대야에 주차된 차량이나 주변 지인들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냥 가려고요. 냉장고부터 해갖고 다 안 되니까 그냥 아이스박스를 대충 넣어놓고 이제 아이스크림만 챙겨서 가요. 관리사무소는 문제가 생긴 아파트 변압기를 교체해 오전까지 정전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앞머리가 물속으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한 소나기가 쏟아진 경기도 양평 둔치 주차장에서 차량 11대가 한꺼번에 침수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차주 5명이 직접 차를 빼냈고 나머지 6대는 군청이 견인 조치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로 한복판에 응급차와 소방차를 대놓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안산 수인산업도로에서 한 남성이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무단횡단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엔 충북 괴산에서 1톤짜리 화물차가 빗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고추밭에서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차량에 타있던 70대 7명 가운데 6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1명은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도로 및 하수관이 터져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하수도관 공기 배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더운 날씨에 역한 냄새가 주변을 덮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배나 도로 한쪽에서 물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4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를 뒤덮을 정도로 물살이 거셉니다. 지나던 차들은 물기둥 옆으로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물은 다름 아닌 하수도관에서 터져나온 오수. 펌프장과 예비 처리장을 연결하는 하수도관에 문제가 생긴 건 오후 2시 50분쯤. 30분가량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펌프장 가동을 멈춘 뒤에야 물길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수도관 물이 넘친 도로입니다. 노면은 조금 전까지 비가 온 것처럼 젖어 있고 곳곳에서 나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인명피해나 차량 침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수도관 안에 찬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공기 밸브가 파손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에어밸브, 맨홀 안에서 그 공기가 만들어질 때 빼내는 그 밸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일단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공기 밸브가 파손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명준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서울대 등 명문대생들이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호텔이나 놀이동산은 물론 해외에도 마약을 숨겨가 집단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8대 이상 보유하고 고급 호텔과 리조트 VIP를 다수 보유해 놀러가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홍보글. 한 대학 연합 동아리 홍보글입니다. 대학생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문화생활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어 동아리 회원 수는 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맡은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가 재작년 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동아리 모임에 자주 나오는 회원들에게도 마약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액상대마로 시작해 LSD, 케타민, 필로폰 등 더 강한 마약으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회원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후에는 텔레그램 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마약을 판매하는 수익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2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하였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가담했고 이 중에는 의대, 약대 재입학 준비생과 로스쿨 준비생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급 호텔과 놀이동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여서 마약을 했고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비행기 기내 수화물에 LSD를 몰래 넣어 태국과 제주도에서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담당 검사가 A씨 계좌에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이 들어온 걸 수상하게 여기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마약수사 대응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정보를 얻고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해야 돼. 괜히 뭐 말하다가 저쪽이 모르는 것까지 얘기해서 죄가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 압수를 할 수도 있잖아. 포렌식 안 되게 세팅하는 법이 다 있더라고. 검찰은 현재까지 A씨 등 대학생 1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재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습니다. 또 A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고급 오피스텔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마약에 손을 댄 동아리 회원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마약 수사 대응 방법이 공유된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신규혜입니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배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대피소 생활을 하는 주민들 불편이 큰 상황인데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국과수와 함께 차량 정밀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불이 난 전기차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 16분쯤 주차장에 세워진 뒤 충전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외부 충격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화재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내부 결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온통 까맣게 그을리고 수도와 전기가 끊긴 아파트는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는 상황. 푹푹 찌는 더위에 생필품만 겨우 챙겨 나온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아파트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입니다. 화재로 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닷새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기차 그거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엄청 불안하고 이거 모는 날에 얼마 안 가서 불나지 않을까 했더니 불이 난 거예요. 진짜 불안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사이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다툼이 있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재 전에 이미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주민 갈등이 불거지자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댈 수 있게 했습니다. 입주민 한 명 많았는데 우리는 왜 주민 투표로 반대인데 왜 주변에 왜 들어가고 있냐 지금 저처럼 이런 말도 왔거든요. 뉴스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죠.
앞으로 혹시 우리도 불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전기차 차주들은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이용을 장려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에서 충전을 하고 있으면 혹 있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뭐 과충전을 한다든가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데 이제. 최근 신축 아파트들이 지상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인데다 전기차 보급량도 느는 가운데 화재 우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다음 달 외국인 돌봄 인력 시범 사업을 앞두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죠. 이들은 어떤 자격을 갖췄고 또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가사관리사는 돌봄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입니다. 케어기버라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인데 780시간 이상 아이와 노인 돌봄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죠. 이스라엘이나 일본에서도 돌봄 전문 인력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인력들은 한국어와 영어 능력 평가 그리고 범죄 이력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아이 돌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 돌봄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른 동거 가족을 위한 부수적 업무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다른 집안일까지 직무에 포함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한국과 필리핀 양국이 합의한 주 업무는 아이 돌봄입니다. 필리핀에서 돌봄 인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는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아이 돌봄 부담을 줄여준다면서 이들의 임금은 높게 책정돼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필리핀 돌봄 인력이 일하고 있는 홍콩에서는 훨씬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았죠. 그런데 이 같은 차이는 현지 임금 수준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근무 여건, 자격이 다른 데서 발생합니다. 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돌봄 인력은 자격 요건이 낮은 도메스틱 헬퍼인데요. 이들은 아이, 노인 돌봄은 물론 다른 집안일까지 도맡지만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고용주가 비행기 값부터 보험료, 숙소까지 제공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아이 돌봄입니다. 하지만 홍콩처럼 다른 집안일도 한다는 오해 때문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용자가 요리, 청소 같은 부수적 업무를 임의로 지시할 수 없다며 업무 범위를 표준화하고 명확하게 알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상시 통역원을 통해 고충을 상담하겠다고 했죠.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이제 아이와 노인의 돌봄을 외국인에 의존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직무 범위를 표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이번 시범 사업은 6개월인데 이후 이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우리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시대,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와 경영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면서 또 한 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바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그리고 쟁의행위 범위 확대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를 단독 처리하자 정부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이 특정한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까지 보호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거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노동 약자는 도외시하면서도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는 면책하여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도 우려를 표하고 일제히 대통령의 제2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로 이어져 국내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협받게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며 개정안 즉시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이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약자 보호에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노동계는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거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인사를 잇따라 지도부에 안착시키면서 한동훈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 인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 리더십의 중요 시험대는 최상병 특검법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지도부 9명 가운데 남은 한석에 언론인 출신의 친한계 원외 인사를 앉힌 겁니다. 이로써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여당 최고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이 친한동훈계 인사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한 대표가 사실상 쟁점 사안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을 쥐게 된 셈입니다. 대변인단을 포함한 한동훈 체제 나머지 진용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전략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거 때만 가동되던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도 공언했는데 외부 인사를 수혈해 친한계 덩치를 더 키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6선 조경태, 5선 권성동 의원과 오찬을 하는 등 중진들과의 접촉면도 넓혀가고 있는데 당내 결속을 목표로 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물론 본격 닻을 올린 한동훈 후의 첫 시험대는 역시 최상병 특검법이 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하는 한동훈 대표와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를 축으로 한 친윤계는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 의원들은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 본인이 제안한 특검법을 어서 발의하라고 재촉하며 여당 지도부 흔들기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계속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판단입니다. 말만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법안을 한번 발의해보는 게 어떠냐. 야권은 이 밖에도 8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방송장악 의혹 국정조사 등을 관철시키겠다며 여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인선 문제를 매듭짓자마자 거센 외풍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경선 결과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의 이견은 없지만 미묘하게 떨어진 득표율에 최고위원 판세까지 요동치면서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나혜인이 기자입니다. 호남 순회 경선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직 연임은 상수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90%대 누적 득표율이 4%포인트가량 떨어지긴 했지만 이 후보의 안방격인 경기도를 비롯해 남은 경선에서 대세를 흔들 변수는 없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86, 7%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낮은 건 아니죠. 90% 가깝게 나오는 걸 낮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줄곧 당내 일극 체제를 비판해온 김두관 후보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회복한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41만 권리당원 가운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22%만 투표에 참여한 건 역시 이 후보에게 숙제가 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의 민주당에게 호남이 어떤 그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좀 더 다양하고 민주적이고 포용성 있는 정당으로 가라. 민주당은 이 후보가 처음 당대표로 선출됐던 2년 전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권리당원 투표율은 오히려 올라갔다고 반박했습니다. 호남 경선 역시 성황리에 끝났다며 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거듭 독려했습니다. 당원들의 참여 열기로 전당대회장이 미어터지는 성공하는 전당대회, 성공하는 민주당을 염원합니다.
실제 호남 당원들은 최고위원 선거에선 지역 연고가 있는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며 경선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 러닝메이트로 평가받는 김민석 후보 역시 선두로 밀어올렸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가 남은 수도권 경선과 대의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옷값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다른 고발 사건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전혜용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전 원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을 한국문화원에 전시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을 기증받아 전시했는데 전시된 옷이 김 여사가 순방 때 입었던 옷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샤넬의 재킷을 반납하지 않은 채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내고 옷을 개인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재킷을 바로 반납했다고 밝혔고 샤넬 측도 해당 재킷을 프랑스 본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건을 재배당한 뒤 지난달 1일엔 재킷을 함께 기증받았던 김일한 국립한글박물관장과 직원들을 불러 기증 경위 등을 묻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직원을 2주 간격으로 소환하며 수사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과정에서 예비비 4억여 원이 긴급 편성된 경위, 인도 측과 출장 협의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영부인 시절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지난달 말 북한 압록강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하류 지역 여러 곳에 제방이 무너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이 공개한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 위성 사진에 보면 압록강 위화도의 동하리 마을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수의 제방이 무너져 저지대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또 위화도를 가로지르는 4km 길이의 긴 물줄기가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핵무력 향상을 거론하며 전방 지역에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배치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혜도 등장했는데 홍수로 큰 수해를 입어 동요할 수 있는 내부를 결속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대 이동식 발사대와 무적 필승, 혁명 강공 글귀가 에드벌룬에 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북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빨리 구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국경부대에 배치한다고 밝혀 다시 한번 두 개 국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중요 군수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홍수 피해 복구 중에도 기념식을 진행하는 건 국방력 강화에 정체가 없어야 한다는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대를 이어 상대하게 될 적대적 국가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이후 보이지 않던 딸 주혜도 등장시켰습니다. 군사력 강화를 앞세워 수해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홍수 복구와 같은 이런 민생 분야보다도 국방 분야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국방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것을 군사 치적으로 연계시키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군은 발사대 생산과 직결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며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근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라의 발사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의 장사정포 외에 대량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동시에 공개하며 전방 배치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사시 동시다발적 공격을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흔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원자폭탄에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엄수됐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에는 히로시마 총영사관과 민단 등 우린 측과 히로시마 지역 정치인 등 일본 측 관계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이상덕 제2동포 청장은 우리 정부 대표이자 공식 업무 첫 일정으로 유령제에 참석했습니다. 이 청장은 추도사를 통해 원폭 희생자를 기억하고 후손들이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히로시마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희생자분들은 물론 일본 땅에 남아 계신 동포들께서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운데 후손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청장은 또 정부는 79년 전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덕 제2동포 청장이 유령제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보듬기로 한 약속을 올해도 어김없이 지켜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덕 청장은 유령제에 앞서 열린 히로시마 동포 간담회에서 동포들 지지가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던 김화자 전 한국부윤회 부회장은 건강 문제로 이번 유령제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하자며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ですからその友達とか先生を亡くしてその日を思うと何とも言えないぐらいいつも涙するので在日も今はもう広島ではほぼ差別がないぐらいですからね望むことはなくて戦争がとにかくないように皆さん仲良く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미군이 떨어뜨린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1한국인은 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YTN 조승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 데비가 미국 동남부에 상륙하면서 현재까지 최소한 4명이 숨졌다고 CNN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데비가 상륙 직후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했지만 강풍을 동반한 300mm 넘는 기록적 폭우를 뿌리며 천천히 이동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이동식 주택을 덮쳐 13살 어린이가 숨졌고 다리 위를 달리던 6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를 상대로 다시 소송전을 벌입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이 오픈 AI 설립에 참여할 당시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 등 공동 설립자들에게 회유와 기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영어 단어 리세션에서 따온 이른바 아래 공포로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192조 원,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235조 원이 증발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떨지 개장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은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어제도 우리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스피는 무려 9%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은 11% 넘게 하락했는데요.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역대 최악의 폭락이었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인데 오늘도 우리 증시 개장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말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하루였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234포인트나 빠진 2,441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88포인트 빠진 691선까지 밀렸는데요. 자, 자본 외환시장 체력 강화 등 대외 안전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금융당국이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나친 불안 확산에 유의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우리 금융당국은 어제 낙폭 과도 구간이라면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자, 정부는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면서 주가 변동성에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는데요. 어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었는데 20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의 조치였습니다. 자, 금융당국은 지나친 불안 확산에 유의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증시 폭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긴밀히 공조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아침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과거 급락 시에는 실물 주식, 외환 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됐던 반면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시장에 한해 조정이 되어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 자금 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와 한은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티몬 위메프에서 제품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은 이뤄지고 있지만 여행 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환불 절차는 멈춰선 상태입니다. 여행사와 일부 피지사가 환불의 책임 소재를 넣고 대립하면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당장 여행을 앞둔 소비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즉각 취소하라. 폭염 속에서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릴레이 우산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일부 피지사와 여행사가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여행 상품에 대한 환불이 중단되자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가족여행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팀원이나 카드사, 피지사들이 서로 싸워야지 왜 고객들이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왜 피지사 가서, 왜 팀원에 가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지사가 환불 요구를 따라야 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제품 구매자는 환불을 받고 있지만 여행 상품의 경우는 다릅니다. 피지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확정해 정보가 여행사로 넘어가는 순간 구매가 완료된 것이라면서 환불 책임이 없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 때 굉장히 우리가 미리 사전에 상품을 구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4개월, 6개월 전에 미리 이제 좀 좋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 계획을 세워서 상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정산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여행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구매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피지사의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제 시기와 여행 출발 시기가 차이 나기 때문인데 여행사는 임박한 여행은 다시 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하고 있어요. 여행사도 피해되는 거 알지만 결국 여행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이거는 여행사가 자기네 피해를 고객에게 지금 전가하고 떠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관련 업계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환불 절차가 중단되면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비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대전의 한 행복주택 준공을 코앞에 두고 하도급 업체들이 모두 공사 현장을 떠났습니다. 건설사 간 갈등으로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게 원인인데요. 이 때문에 청약 당첨 발표도 2차례나 미뤄져 애꿎은 청약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 자재들이 바닥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인부들이 한창 돌아다녀야 할 공사장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대전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행복주택 공사 현장. 공정률 95%로 준공이 코앞인데 하도급 업체들이 현장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공사 대금 40여억 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참 공사가 진행돼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사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어려움으로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건설사 입장. 대전 도시공사가 이를 해결하겠다며 공사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려면 규정상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업체 간 모종의 갈등으로 일부 건설사가 서명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하도급 업체들은 주장합니다. 도장을 안 찍어줘서 지급이 안 된다. 그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다시 출수한 거거든요. 대전 도시공사 측이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어가며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컨소시엄 내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청약 당첨 발표도 2차례 연기됐습니다. 발표와 입주를 애타게 기다리던 신청자들만 고스란히 애꿎은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당첨자라도 알려줬으면은 다른 계획을 세우던 좀 저희가 대비를 할 텐데 그냥 당첨자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는 뭐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대전 도시공사는 건설사들을 중재해 완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여서 청약자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수억 원을 훔쳐 달아났던 보안업체 직원이 검거돼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숨겨둔 돈다발도 찾아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밤, 야산에서 경찰관이 삽으로 땅을 팝니다. 돈전 등에 의지한 채 연신 흙을 파내니 하얀색 비닐에 쌓인 물체가 나옵니다. 여러 겹으로 포장된 비닐을 뜯어내자 검정 가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케이. 가방 안에는 5만 원과 만 원짜리 돈다발이 꽉 차 있습니다. 돈다발이 우수수 떨어질 정도입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관리하는 영등포 소재 시중은행 ATM 6대에서 현금 4억 2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검거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강원도 원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9일 만에 묻어둔 돈을 찾으러 갔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훔친 돈 가운데 8천만 원은 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보안업체 직원이 야간에 ATM 비상 점검 등을 위해 기기 열쇠를 갖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은 3억 4천만 원을 회수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편인데요. 일부 승객과 승무원이 다쳤습니다. 당시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 항공기 내부 통로입니다. 물건들이 마구 어지러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음식 용기가 가장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담요와 종이컵, 플라스틱 컵도 보입니다. 음식물이 엎질러지면서 더욱 혼잡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이틀 전인 4일 오전 9시 40분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중국 텐진공항 북동쪽 25마일 부근에서 강한 난기류를 맞닥뜨린 이후 발생한 현장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시 이 기체에는 승객 2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약 15초 동안 강한 난기류로 기체가 위아래로 흔들린 것으로 당시 타고 있던 승객은 설명했는데요. 승객 10여 명과 승무원 4명이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기내에 비치된 소염 진통제 등을 제공했고 울란바토르 공항 착륙 직후 대기 중인 의료진이 부상자들을 진료했다며 모든 승객이 차질 없이 입국 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텐진 공항 주변에 천둥 번개가 치는 지역을 우회 운항하면서 기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궁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세계 최강을 입증하고 온 우리 대표팀이 조금 전 파리에서 귀국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파리올림픽 양궁에 걸려있는 금메달 5개를 싹쓸이했죠. 사상 처음으로 5개를 싹쓸이하는 그런 위협을 달성했는데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의 최종 성적표를 받아냈습니다. 자, 앞서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그리고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에 김우진 선수가 마지막으로 금빛 관역을 명중하면서 이렇게 5개 금메달을 모두 쓸어 담았죠. 자, 김우진 선수, 이우석 선수, 김재덕 선수, 그리고 남수현, 임시현, 전운영 선수 총 6명의 선수와 함께 관계자들이 입국한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이는 김우진 선수 남자 단체전, 혼성전에 이어서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따면서 3관왕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 올림픽 사상 최다 금메달의 보유자가 됐습니다. 자, 세계 최강 양궁 실력을 입증하고 다시 국내로 들어온 양궁 대표팀. 금이 환영한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입국해서 지금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는 인터뷰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성적을 정리해드리면 김우진 선수는 남자 단체전, 혼성전 그리고 개인전 금메달까지 거머쥐었고요.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우석 선수는 개인전 동메달 그리고 단체전 금메달, 김재덕 선수는 단체전 금메달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임시현 선수는 개인전 그리고 혼성 단체전, 여자 단체전 금메달이고 남수현 선수는 개인전 은메달 그리고 여자 단체전에서는 마찬가지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전운영 선수도 단체전에서 금메달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금이 환영한 양궁 대표팀의 모습,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으면서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파리올림픽 이번에 양궁에 걸려있던 금메달 5개를 싹쓸이했죠. 지난 도쿄대회 당시에는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 1개만 놓치면서 아쉬움을 삼켰는데 이번엔 완벽하게 무결점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금메달의 모습을 이제 확대를 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시 봐도 기분 좋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는 스포츠부 김영수 기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때 감독을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김영수 기자, 우리 선수들 정말 잘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해 주신 대로 올림픽의 금메달이 양궁에 총 5개가 걸려 있는데 그 5개를 우리나라가 모두 휩쓸었습니다. 예. 싹쓸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더 통쾌하기는 하죠. 네네. 네, 5개를 다 따냈고요. 지금 메달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파리올림픽 저 메달에 그 프랑스의 상징이죠. 에펠탑의 조각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 금속이 들어가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씩 나눠서 메달에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공항에 아마 많은 취재진이 모였고 팬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인터뷰를 각각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남자 대표팀 먼저 인터뷰를 하고 여자 대표팀이 뒤이어서 인터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장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금메달을 너무 많이 봐서 몇 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 김우진 선수는 목이 무거워 보입니다. 예, 메달을 예, 3개나 걸고 걸고 있어서 무거워 보이죠. 예. 김우진 선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5개를 확보했죠. 예. 개인전 전까지는 4개로 타이였는데 이번에 5개를 따게 되면서 3개를 따게 되면서 5개, 총 5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지금 남자 대표팀 먼저 지금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김우진 선수 그리고 이우석 선수, 김재덕 선수 순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각자 이번 대회에서 거머쥔 메달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또 김우진 선수의 여러 어떤 어록도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에 한 인터뷰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젖어 있지 마라. 해 뜨면 다시 마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예. 뭐 본인도 아마 그만큼 정진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 맏형이거든요. 네. 그런데 LA 올림픽도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대표팀 남수현, 임시현, 전운영 선수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목이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시현 선수는 김우진 선수보다는 또 체격이 왜소하기 때문에 더 무거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 이번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는 사실 걱정이 좀 많았죠. 국제 무대 경험이 많이 없어요. 임시현 선수만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3관왕을 했었고 나머지 두 선수는 국제 무대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거 좀 우리가 메달 획득에 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고요. 네. 단체전 그리고 개인전에서 모두 다 잘해줬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양궁 선수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공정한 시스템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이제 경쟁을 거쳐서 올림픽에 출전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많이 관심을 받았죠. 우리나라 양궁이 왜 이렇게 잘하냐 네. 이런 질문을 했는데 김우진 선수가 그런 얘기 했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리고 선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뭐 국내 선발전이 올림픽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국내 대표 선발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무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선수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마쳤고 이제 인터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자, 개인적으로는 김우진 선수가 또 오늘 어떤 이제 발언을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어제부터 선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생각보다 선수들이 좀 얼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취재진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봐요. 네. 지금 저기 옆에 마이크 옆에 모인 사람들이 다 기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 기자입니다. 일반 어떤 그 팬들이라기보다는 지금 취재진이 구름같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도 그럴 것이 역대 최고의 성적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걸려 있는 이제 양궁에 걸려 있는 금메달을 모두 가져온 위협을 달성했기 때문에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어제 출연했던 조은지 기자는 아마 양궁 관계자들은 애국가를 외운 게 아닐까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선수단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아마 응원해준 국민들에게 어떤 감사 인사 그리고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에 대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좀 벌려. 네, 발언을 하기 전에 조금씩 벌려줘. 네, 주변에 주변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좀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운영 선수가 가려서 안 보여가지고 위치를 좀 수정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위치로 옮기고 나니까 훨씬 더 잘 전종 보입니다. 석권하게 된 거는 뭐 저희가 태릉 선수전에 우리가 스페셜 경기를 매치를 하면서 파리 경기장을 흡사하게 만들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5관왕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지도자 선수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해서 5관왕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 기간 내내 테러 공포라든지 경기장 날씨라든지 어려움이 중간중간에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선수들끼리 극복하려고 하셨는지. 네, 테러 공포는 없었는데 저희가 매스컴에 저희 가기 전에 40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하루 37도 정도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다음부터는 정상 기온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냥 시원하게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수들끼리 맞붙었을 때는 좀 어떤 마음?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냥 둘 중 그냥 누구도 응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자기의 기량을 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켜봤습니다. 남자 여자 두 선수가 3관왕을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전대기도 좀 예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도쿄 때 처음으로 혼성이 생기면서 3관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인터뷰에 앞서서 감독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 이번에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한 원동력으로 꾸준한 노력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원을 해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밝히고 있는데요. 체육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홍승진 목표로 했었는데 총 감독입니다. 예. 더 잡을 수 없었던 게 보시다시피 여자 그 단체전에서 슈퍼를 해서 이기는 것과 마지막 날 우리 김우진 선수가 그 슈도풀에서 이기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대 정도를 두고서 아슬아슬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더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좀 명승부였는데 어떤 경기가 어떤 순간에 제일 기억이 나시나요? 첫날 여자 단체전이 제일 기억에 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림픽 출전한 지도자 중에 한국 지도자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여자 6팀, 남자 6팀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상승됐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하여간 첫날 그 여자 단체전 때 많은 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우리 선수들의 인터뷰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 전에 김영수 기자와 좀 늦었지만 다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이제 양궁 대표팀이 들어와서 지금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많은 축하를 받고 있는데 우리 대표팀이 거둔 성적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양궁 대표팀 대회 개막 전에 있었던 랭킹 라운드부터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예. 임시현 선수는 세계 신기록을 쌓고요. 김우진 선수도 남자 선수들 사이에서 1등을 했죠. 그래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메달 걸려있는 5개를 모두 다 따게 됐고요.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우리 선수들끼리 이제 겨뤄야 하는 개인전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들끼리 대결을 해서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김우진 선수는 이우석 선수와 4강에서 만나서 이우석 선수는 동메달을 따게 됐고요.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남수현 선수와 이제 결승에서 임시현 선수가 맞붙는 그런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운영 선수 같은 경우는 4강에서 임시현 선수와 져서 지금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우진 선수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다른 선수분들도 소감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처음 목표했던 단체전 3연패를 이루고 돌아와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기들을 해서 그런지 되게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도쿄올림픽 이어서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베테랑급 선수 김은희 선수랑 이우 선수랑 함께 금메달을 따서 영광이고요. 남자 3연패를 이뤄서 너무 행복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이번에도 재덕 선수의 파이팅이 좀 화제가 됐는데 경기 후에 좀 소리가 작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현장에 들었을 때는 어떠셨나요? 어떤 힘이 되셨나요? 일단 김재덕 같은 선수는 정말 저희 단체전 할 때 되게 좀 필요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긴장하는 순간에 크게 파이팅 외쳐주면서 뭔가 이렇게 정신이 또렷해졌던 것 같고 그 힘으로 인해서 다들 진짜 열심히 파이팅도 외치면서 그렇게 좀 양궁이 되게 다 점잖은 스포츠라고 되게 많이 알고 계셨는데 되게 익사이팅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김우석 선수, 김우진 선수한테 메시라고 본인은 그렇게라고 했는데 김재덕 선수한테 하나 지어주세요. 뭐 하고 싶냐? 나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하냐? 저요? 저 메시 좋아합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나 메시라고 안 했어. 나 메시랑 호날두 둘 중에 아무것도 안 정해놨었어. 그래. 누구? 손흥민 안 돼요. 역시 한국인이구나. 김재덕 선수는 아무래도 김우진 선수가 3번째 올림픽에서 이렇게 참관을 하는 만큼 조금 더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이런 김우진 선수의 꾸준함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바라봤을 때는. 네, 이제 2016년 리우올림픽 때부터 그때 김우진 선수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이라는 대회를 또 처음 알게 됐고, 근데 이제 김우진 선수가 리우올림픽 때 활을 쏘는 모습을 보고 롤모델로 삼게 됐고, 또 이제 저도 그런 꿈을 꿔왔다는 과정이 지금 그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우진 선수가 상관왕을 하게 됐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매우 저도 뿌듯하고요. 이 점을 많이 축하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더 많이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선수 지난 올림픽 때는 개인전 32강 8강까지 다음 올림픽도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그런
목표를 세울 것 같은데. 네, 이제 국제대회 경험도 좀 차근차근 이제 쌓아 나가는 것 같은데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개인전 메달까지 그렇게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노력할 거고 그렇게 운도 따라준다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승부처에서 굉장히 그 극복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어떤 노하우를 좀 가지고 계시는지. 누구한테 지는 건 네, 뭐 항상 뭐 저희는 위협을 항상 당해왔습니다. 어쨌든 뭐 모든 각국의 나라 선수들이 한국이 가장 강하다는 걸 알고 한국에 맞게끔 다들 전략을 짜서 오다 보니까 언제나 저희는 디펜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위기들을 계속해서 겪어가다 보니까 뭐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결승전 대기실에서 한국 미국 선수와 이렇게 앉아있는 긴장감이 사실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때는 좀 어떤 생각이었고 얘기도 나누고. 뭐 그냥 뭐 들어가기 전에 뭐 행운을 빈다, 뭐 좋은 경기 하자, 뭐 이런 말들 나눴고요. 뭐 사진은 좀 그렇게 보였는데 뭐 그냥 밖에 이우석 선수 경기하는 거 이제 TV로 이제 보면서 아 제발 이겨야 되는데 아 제발 우석이가 그래서 3등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경기 끝나고서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잠깐 터졌을 때 아들 얘기도 하던데 이후에는 또 뭐 아들이라든지 관련 얘기 해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간단히 안부 정도만 묻는 편입니다. 김우진 선수 원래 활 쏠 때 심박수가 굉장히 평온한 걸로 굉장히 팬들한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혼성적 결승전에서 마지막 화살 때는 좀 많이 올라가는 걸로 보였어요. 팬들은 그걸 두고 금메달 딴 걸 직감을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혼성전에서 이제 마지막 화살을 이제 쏠 때 좀 그냥 그 순간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냥 더 이상 경기를 이어가면은 조금 변수도 생길 것 같고 해서 그냥 그 화살을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어서 좀 심박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김우진 선수의 그 결승 승부를 옆에서 이우석 선수랑 김재성 선수가 지켜보는데 떨렸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제 선수 대기실에서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계속 응원하면서 마지막 슛오프까지 갔을 때는 슛오프를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서 제발 우진이 형이 가까운 데 쏘기를 그냥 기도하면서 보고 있었고 사람들 소리 지르는 소리 듣고선 이제 눈을 떠는데 김우진 선수가 이겨서 그냥 그제서야 이제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8강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관중석에 올라가서 장민선 회장님 옆에 또 장윤수 부회장님 옆에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됐는데 매 판마다 이제 치열한 타이트한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는데 중간중간에 우진이 형이 제발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우진이 형이 처음을 슛오프로 선발사하게 됐는데 10점 쏘자마자 일단 마음 편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디 앨리슨 선수가 좀 가까이 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김우희 선수가 금메달 따서 너무 뿌듯했고요. 짜릿했습니다. 그 순간에. 자,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 김우진, 이우석, 김재덕 우리 올림픽 양궁 대표팀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한국은 언제나 디펜딩 챔피언이다.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도 그에 맞춰서 짜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선수들이 경기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주로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붙일 얘기는 없는 것 같고 하나 뭐 재밌는 얘기기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축구 선수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왜 나왔냐면 이우석 선수가 이제 동메달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김우진 선수를 포함해서 금, 은 메달 딴 선수들을 메시랑 호날두에 비유를 했어요. 축구로. 그러니까 그렇게 두 분 다 잘하는 선수다. 역대 최고의 선수로 그렇다고 한 거죠. 근데 자신을 은바페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스타라고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우리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네, 빨리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마 비행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네, 많이 피곤해 있을 겁니다. 자, 사실 김영수 기자가 올림픽 관련해서 소식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아쉽지만 내일 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폭염과 함께 강한 소나기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은 또다시 최장 연속 열대야 일수를 경신했고 서울도 16일 연속 밤더위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전국 곳곳에 기습적이고 강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한 전국 중부 일부 지역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영남 내륙의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특히 영서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3도,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지속하는 가운데 내륙 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겸 양산 챙겨 나오셔서 기습적인 비와 함께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 파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